안녕하세요. 토요미스테리 디바메이입니다. 제이콥스 음악대학은 미국 인디애나 대학교 블루밍턴 캠퍼스 안에 있는 음악 전공 단과대학입니다. 네, 이게 좀 헷갈릴 수 있는데요. 우리나라 대학교에도 이과 캠퍼스, 문과 캠퍼스 이렇게 나뉘어져 있잖아요. 그것처럼 인디애나 대학교에서도 여러 가지 단과대학이 있어요. 그 중에서도 음악만 전문으로 가르치는 곳이 바로 이 제이콥스 음악대학인 거죠. 이 학교는 클래식 음악 분야에서 세계적으로 유명합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 실력 있는 음악 전공 학생들이 이 학교를 목표로 하고 있죠. 그리고 이곳에선 매년 여름 더 썸머 스트링 아카데미라는 캠프가 열려요. 이 캠프가 뭐냐면요. 바이올린이나 첼로 같은 그런 현악기를 전공하는 청소년들을 전 세계에서 모아서 진행하는 그런 음악 캠프예요. 유명 교수와 전공자들의 강의에다가 1대1 레슨은 물론이고 저명한 연주자들과 함께 무대를 서는 그런 기회까지 마련돼 있습니다. 음악을 하는 학생들에겐 정말 말 그대로 꿈의 캠프인 거죠. 게다가 여기는 지원만 한다고 아무나 갈 수 있는 곳도 아니에요. 우선 오디션 영상이랑 선생님 추천서, 그리고 지원서를 제출해서 다 소규모로 선발된 학생만 참가할 수 있고요. 참가비도 800만 원을 훌쩍 넘을 정도로 고가입니다. 악기를 전공하는 학생이라면 한 번쯤 꼭 가고 싶어하는 그런 권위 있는 여름 프로그램이에요. 그렇게 33번째 더 썸머 스트링 아카데미가 열린 2019년 7월 16일 화요일 오전이었습니다. 이 캠프의 공식 스케줄은 점심을 먹은 뒤 오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돼요. 오전 9시부터 12시까지는 개인 연습이나 레슨 시간으로 구성돼 있죠. 그날도 캠프에 참가한 13살의 여학생 미란다 이스비치는 3층에 있는 조용한 연습실에서 혼자 바이올린을 연습하고 있었어요. 그때 연습실 문이 조용히 열리더니 누군가 들어옵니다. 작년에 이 캠프에 함께 참여했던 17살 한국인 학생 고동욱이더라고요. 익숙한 얼굴이다 보니까 미란다는 전혀 경계하지 않았어요. 애초에 이 캠프 자체가 학교 안에서 안전하게 운영되는 프로그램이기도 하니까요. 그냥 연습하려고 왔나 보다 생각했죠. 그런데 고동욱이 그녀에게 다가오더니 선생님이 너한테 할 말 있대 이야기를 전하더라고요. 미란다는 이따가 오후 레슨 때문인가 싶어서 알겠다고 그를 따라 나섰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은 4층으로 올라갔어요. 근데 뭔가 이상하더라고요. 고동욱이 향한 곳은 레슨실도 연습실도 아니었거든요. 사람들의 발길이 거의 닿지 않는 라커룸으로 향하더라고요. 순간 미란다는 이상하다 생각하는 사이 라커룸으로 가는 고동욱을 따라 그 안으로 들어가게 되죠. 그렇게 문이 닫히는 순간 고동욱의 표정이 확 바뀝니다. 그리고 갑자기 미란다를 라커 쪽으로 거칠게 몰아붙이면서 막 입을 틀어 막았어요. 이때 그녀도 물론 너무 당황했지만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두려움 속에서도 필사적으로 몸부림치며 소리를 질렀죠. 그렇게 둘 사이에 거친 몸싸움이 시작돼요. 고동욱은 안 되겠다 싶었는지 그녀의 다리를 확 잡아당겨서 바닥에 넘어뜨리더니 그대로 몸 위에 올라갑니다. 그리고는 목을 조르기 시작했죠. 그는 여기서 멈추지 않아요. 주머니에서 접이식 칼을 꺼내더니 미란다의 목이며 팔이며 아무데나 막 찌르는 거예요. 이 끔찍한 공격에 그녀의 의식은 점점 희미해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지금 뭐 하는 거야? 라커룸 밖을 지나던 교직원이 비명소리를 듣고 문을 박차고 들어오게 돼요. 그는 고동욱과 격렬하게 몸싸움을 벌인 끝에 간신히 그를 제압했고 그 틈을 타 미란다는 친구들이 있는 곳으로 도망치게 됩니다. 교직원은 고동욱을 붙잡아서 1층 로비까지 끌고 내려갔어요. 하지만 911에 신고를 하는 동안 잠깐 한눈을 팠는데 그 사이에 고동욱이 막 도망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황급히 그 뒤를 쫓았지만 결국 놓치고 맙니다. 한편 신고를 받은 경찰과 구급차가 현장에 도착했어요.
피해자 미란다는 곧바로 병원으로 옮겨졌고 긴급 치료를 받게 되죠. 의료진이 그녀의 몸을 확인해보니 찔리거나 베인 상처가 무려 12군데나 발견됩니다. 이 와중에 다행인 점은 고동욱이 사용한 그 흉기가 접이식 휴대용 칼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날도 짧고 폭도 작았어요. 그래서 대부분의 상처는 깊지 않았다고 해요. 물론 그중 몇 군데는 봉합이 필요할 정도로 심각했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죠. 하지만 미란다에게 끔찍한 정신적 충격은 남았어요. 그녀는 치료를 받는 중에도 문 쪽에서 무슨 인기척이라도 들리면 겁에 질려서 온몸을 덜덜 떨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수사는 어떻게 진행됐을까요? 경찰은 목격자들과 피해자의 진술을 토대로 범인이 고동욱임을 빠르게 확인합니다. 그리고 곧장 그의 집으로 향했죠. 그렇게 경찰차가 집 앞에 도착했을 때 고동욱과 그의 어머니 김 씨는 마치 그들이 올 걸 알고 있던 것처럼 경찰들을 맞이했습니다. 김 씨는 침착한 목소리로 조심스럽게 말문을 열었죠. 아들이 여학생한테 장난을 좀 치다가 좀 다치게 한 것 같아요. 자, 어머니 증언에 따른 그날의 행적을 좀 볼까요? 참고로 이 음악 캠프는 기숙사를 신청을 해도 되고 근처에 사는 학생은 통학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런 구조였어요. 고동욱은 캠퍼스 근처에서 살고 있었기 때문에 통학을 하고 있었죠. 사건 당일 이른 아침, 고동욱은 평소처럼 캠프 다녀오겠다면서 집을 나섰습니다. 근데 한두 시간쯤 지났나? 오전 10시 10분에 예상보다 훨씬 빠르게 집에 돌아온 거예요. 원래대로라면 오후 레슨까지 받고 저녁에나 돌아와야 되거든요. 근데 또 일찍 도착한 아들의 상태가 심상치 않습니다. 옷에는 막 피가 묻어있고 팔에는 무언가의 베인 상처들도 막 보여요. 김 씨는 처음에 그 피가 고동욱의 피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일단 아들을 좀 진정시키고 무슨 일이 있었던 거냐 물었습니다. 그는 잠시 망설이다가 결국 입을 열어요. 그 여자애 하나를 거짓말로 불러냈는데 입을 막았어요. 근데 애가 소리를 질러서 몸싸움이 있었던 것 같긴 한데 정확히는 기억이 잘 안 나고 내가 칼로 찌른 것 같아요. 엄마 김 씨는 말을 잇지 못한 채 정말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그리고 그때 집 초인종 소리와 함께 경찰이 도착했던 거예요. 고동욱은 그 자리에서 바로 체포됐습니다. 그는 혼란스러운 얼굴로 자기가 왜 그랬는지 진짜 모르겠다 그 말만 반복했죠. 정말 자기가 뭘 한 건지 몰랐던 걸까요? 아니면 그냥 모른 척하고 싶었던 걸까요? 그는 끝까지 자신의 범행 동기를 밝히지 않았습니다. 이후 경찰은 고동욱을 살인미수, 가중폭행, 납치, 무기소지 혐의로 기소했어요. 그리고 얼마 뒤 재판이 시작됐죠. 여기서 그의 변호인은 피고가 우울증과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를 앓고 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네, 심신미약 상태였대요. 그래서 살인미수나 납치 혐의는 인정할 수 없다며 무죄를 주장해요. 대신에 흉기를 소지한 점과 피해자를 감금한 사실은 인정했습니다. 다만 형벌 대신 치료와 보호 관찰을 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해요. 특히 고동욱이 한국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집행유예와 함께 한국으로 추방 조치를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꼭 이렇게 한국인이 외국에서 범죄를 저지르면 다 본국으로 되돌려달라, 추방 요청해달라 요청이 많더라고요. 저는 이런 모습 볼 때마다 좀 씁쓸해지는 것 같아요. 다시 재판으로 돌아와서 이날 피해자 미란다의 부모님도 직접 법정에 출석했어요. 그리고 딸이 지금까지 극심한 트라우마로 집 밖에 나가지도 못하고 세상과 단절된 채 살아가고 있다며 눈물을 흘렸죠. 딸이 다시 사회에 나올 수 있도록 고동욱에게 종신형을 선고해 그를 영원히 격리해주길 간절히 부탁했습니다. 자, 그러면 결과는 어떻게 나왔을까요? 배심원단은 고동욱에게 흉기를 이용한 감금과 상급 중범죄 혐의에 대해 유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의 나이와 정신 상태를 고려해서 가택연금 8년 그리고 보호관찰 2년을 선고합니다. 동시에 한국으로의 추방명령도 내려졌죠. 며칠 뒤 보석 상태로 재판을 받던 고동욱은 미국 이민 세관 단속국, 그러니까 ICE 구치소에 수감됩니다. 이 구치소는 말 그대로 혼돈의 공간이었어요. 불법 체류자, 강제 추방 대상자, 그리고 형을 기다리는 사람들까지 정말 온갖 사연을 가진 사람들이 다 뒤섞여 있었죠. 근데 아무리 끔찍한 짓을 저질렀다고 한들 고동욱은 아직 17살로 어린 나이였습니다. 교도관은 이 나이에 이런 구치소에 있다가는 범죄의 대상이 될 위험이 있다고 판단했어요. 그래서 고동욱과 같은 방을 쓰게 된 39살의 재소자 켈비 스토발에게 애를 좀 잘 봐줘라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켈비는 라틴계 갱단 출신으로 구치소 안에서는 나름의 영향력이 있는 인물이었습니다. 게다가 특별히 문제를 일으키지도 않고 조용히 지내던 중이라서 그가 고동욱을 잠깐이라도 안전하게 지켜줄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처음에 두 사람은 단순한 일상을 보냈어요. 같이 카드놀이를 하거나 TV도 보고 운동도 하고 별다를 것 없이 지냈죠. 그리고 이 과정에서 고동욱은 점점 켈비에게 마음을 열기 시작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고동욱이 갑자기 말문을 여는데요. 자기가 한국으로 추방되기 전에 나 이렇게 만든 사람들 전부 대가를 치르게 하고 싶다. 막 이렇게 분노에 북받쳐서 감정을 주체하지 못한 채 켈비에게 쏟아내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그냥 어린애의 객기로 보이기도 했어요. 근데 여기서 켈비가 뜻밖의 반응을 보입니다. 야, 나 갱단 출신이야. 내가 사람들 좀 알지. 확실히 처리해줄까? 아니, 애를 말리지도 못할 망정 이게 뭔 소리예요. 그 와중에 고동욱은 이 제안을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곧바로 자기가 복수를 원하는 사람들의 명단을 다 작성해서 켈비에게 넘겨요. 이 리스트에는 피해자 여학생과 그녀의 부모, 그리고 친구들, 재판을 담당했던 검사 3명과 사건을 취재한 기자, 증인 이렇게 해서 14명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심지어 고동욱은 명단에 있는 사람들 이름 옆에 그들을 어떻게 처리할지 일일이 약어로 표시해놔요. Terminate on site, 보이는 즉시 제거할 것. Smash on site, 보이는 즉시 박살내버릴 것. Disable on site, 즉시 불구로 만들어버릴 것. 다 이런 식이에요. 켈비도 처음에는 그냥 어린애의 허세에 섞인 분풀이 이 정도로 여겼던 것 같아요. 근데 어느 순간 그도 이상함을 느낍니다. 아니, 이야기를 나누면 나눌수록 애 눈빛이나 말투가 너무 진심 같은 거예요. 누군가를 진짜로 막 해치고 싶어 한다는 걸 직감적으로 느꼈죠. 켈비는 곧바로 교도관에게 이 사실을 알립니다. 그리고 고동욱이 작성한 살인 청부 리스트를 넘겼고 모든 상황에 대해서 상세히 진술했어요. 아니 근데 이럴 거면 애초에 왜 이런 살인 계획을 동조하듯이 말한 걸까요? 어쨌든 교도관은 즉시 이 정보를 상부에 보고했고 경찰과 검찰이 청부살인 혐의에 대한 공식 조사에 착수합니다. 그리고 고동욱의 진짜 의도를 더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 켈비에게 협조를 요청했어요. 그에게 도청장치를 부착해주고 고동욱과 좀 계획적으로 대화를 유도해라 지시합니다. 켈비는 그에게 교묘하게 접근했고 고동욱은 전혀 의심하지 않았죠. 그리고 자기가 복수하고 싶은 사람들과 또 그들을 어떻게 죽이고 싶은지 이전보다 더 구체적이고 잔인하게 털어놓기 시작해요. 켈비는 경찰이 위장한 인물을 살인을 대신 처리해줄 킬러다라면서 소개했고 고동욱은 그 인물과 직접적으로 살인 계획을 더 상세히 모의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계약금이 얼마네 이런 것까지 다 정했고요. 그리고 이 모든 대화는 전부 녹음되고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한 검찰은 2021년 12월
추방 대기 중이던 고동욱을 2급 살인 음모 혐의로 재기소합니다. 그리고 곧이어서 그의 두 번째 재판이 열렸죠. 자, 여기서 변호인은 17살짜리 애가 구치소에서 좀 주눅 안 들려고 허세를 부린 것뿐이다. 진짜 사람을 해치고 싶어 했던 건 아니다 라면서 주장합니다. 하지만 검찰은 단호하게 반박했어요. 고동욱은 청부살인 명단을 직접적으로 다 만들었고 어떻게 고민하고 죽일지 다 약어까지 만들었죠. 게다가 2만 달러의 수고비까지 정확하게 금액을 정해서 협의했다는 점을 들어서 이건 허세가 아니라 명백한 살인 의지라고 다시 한번 꼬집었습니다. 치열한 법정 공방 끝에 결국 법원은 검찰의 손에 들어줬어요. 고동욱의 청부살인 교사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고 징역 24년형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앞서 선고됐던 8년의 가택연금형은 징역으로 바뀌어져 고동욱은 총 32년의 형기를 복역하게 됐죠. 그런데 이 사건을 둘러싸고 조금 아이러니한 장면도 있었습니다. 고동욱이 유일하게 마음을 열고 의지했던 그 수감자, 켈빈은 정보를 넘긴 대가로 형량 감면을 받아서 징역형 대신 6년의 가택연금형을 선고받게 돼요. 이걸 두고 일부 사람들은 켈비가 형량을 줄이기 위해서 고동욱을 이용해 사건을 더 부풀린 건 아닐까 의문을 제기합니다. 실제로 수감자들이 형량 감면이나 보상을 노리고 다른 수감자들의 말을 막 과장하거나 꾸며내는 경우도 적지 않게 벌어지거든요. 켈비 역시 고동욱에게 일부러 접근해서 살인 계획을 유도한 건 아닐까 이런 시선도 존재해요. 물론 이건 어디까지나 추측일 뿐이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켈비의 행동이 정의 실현을 위한 협력이었을까요? 아니면 개인적인 이익을 위한 계산된 제보였을까요? 근데 이 모든 논란과 별개로 13살 소녀를 향한 고동욱의 범죄는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는 건 사실입니다. 그날의 공포는 피해자에게 평생 지워지지 않을 상처로 남았을 거예요. 게다가 유도가 됐건 어쨌건 본인 입으로 피해자와 주변 인물들을 살해해달라고 말한 건 사실이잖아요. 녹음본도 전부 존재하고요. 이 부분에서 보면 그가 사회에서 격리당한 게 어찌 보면 다행이다라는 생각도 드네요. 제가 준비한 스토리는 여기까지입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올게요. 지금까지 토요일 미스터리 디바베이였습니다. 안녕하세요. 토요일 미스터리 디바베이입니다. 미국 테네시주 핸더슨빌에 사는 21살의 로렌 에이지는 활기차고 꿈도 많은 대학생이었습니다. 어려서부터 운동을 좋아했고 또 체조대회에 나가서 자주 입상할 정도로 재능이 있었죠. 춤도 잘 춰서 뮤직비디오에 출연한 경력이 있을 정도예요. 게다가 공부도 잘합니다. 대학에 진학해서는 범죄학을 전공하며 새로운 분야에 도전하고 있었어요. 그러던 2015년 7월 중순, 로렌이 엄마 셰리에게 친구 한나와 웨이크 페스트라는 그 행사에 가도 되는지 허락을 받게 돼요. 웨이크 페스트는 매년 열리는 웨이크 보딩 대회로 3일간 아마추어 선수와 프로 선수들이 토너먼트 형식으로 진행하는 대회였었고요. 심지어 이번에 집에서 차로 한 2시간 정도 걸리는 꽤 가까운 센터힐 호수에서 개최가 되더라고요. 이게 완전 타이밍이 딱 좋은 거예요. 이 대회가 경기뿐만 아니라 또 파티로도 유명했었는데 아무래도 3일 동안 열리는 경기다 보니 수많은 젊은 팬들이 근처 캠핑장이나 오두막에서 아예 투숙을 한다고 합니다. 낮에는 경기를 구경하고 오후에는 호수에서 물놀이도 하고 술도 마시면서 파티를 즐기는 거예요. 사실 이것 때문에 이 대회를 보러 오는 사람도 많기도 하고요. 엄마는 딸이 3일 동안 젊은 남녀가 혼숙하고 총일 술 마시는 파티에 가는 게 좀 못마땅했어요. 그래도 친구 한나랑 간다니까 좀 고민을 했죠. 사실 한나랑 로렌은 엄청 친해서 주변에서 쌍둥이 아니냐라고 할 정도였거든요. 그리고 로렌이 자기가 오두막 숙소 잡고 한나랑 둘이서만 진짜 안전히 지내겠다면서 엄마를 설득하는 겁니다. 항상 자기 할 일도 잘하고 또 약속도 잘 지키는 딸이 이렇게 간절히 부탁하는데 엄마도 별 수 없었죠. 결국 위험한 행동은 하지 않겠다고 꼭꼭 약속하고
그제서야 딸을 보내주게 돼요. 2015년 7월 24일, 로렌은 친구 한나와 웨이크 페스트가 열리는 센트럴 호수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호수에 보니까 일행이 더 있더라고요. 바로 한나의 남자친구 아론 릴리, 그리고 그의 친구 크리스 스타우트였죠. 로렌은 좀 당황했어요. 분명히 한나랑 둘이서만 온다고 했었는데. 게다가 크리스는 아예 초면이에요. 그런데 한나는 별일 아니라는 듯이 전에 내 남자친구 봤지? 아론. 그리고 여기는 내 남친 친구 크리스야. 아니, 숙소도 같이 써야 되는데 솔직히 불편하죠. 근데 이미 여기 호수에 도착했고 또 로렌 엄청 기대하면서 왔었거든요. 그래서 일단 예약한 오두막에 가자 하는데 한나가 숙소 예약을 안 했대요. 그리고 캠핑장으로 향하는데 경기라는 호수가 사실 좀 꽤 컸거든요. 그래서 그 안에 작은 섬이 있을 정도예요. 그 안에 위치해 있는 캠핑장으로 간 거죠. 그래서 카누나 보트로만 출입이 가능한 위치에 있었었고요. 근데 문제는 이게 끝이 아니에요. 로렌은 당연히 그 오두막에서 지내는 줄 알고 텐트 안 챙겼죠? 그런데 한나가 텐트를 달랑 한 장 가져온 겁니다. 그러면서 자기는 남자친구랑 둘이 쓰고 싶대요. 그러면 로렌은 그냥 밖에 해먹을 치고 자야 되는 거예요. 로렌은 가져온 텐트도 없고 이제 와서 숙소를 다시 구할 수도 없었어요. 어쩔 수 없이 크리스랑 근처 바위 기슭 나무에다가 해먹을 걸고 3일간 지내기로 합니다. 근데 여기가 마을이 그 바위 기슭이지 거의 절벽이에요. 한쪽 높이가 한 10m, 또 다른 한쪽은 27m나 되는 꽤 높이가 있는 곳이었죠. 여기에 해먹을 걸고 자기에는 좀 위험해 보이긴 하죠. 그런데 여기선 이 절벽에 해먹을 설치해도 아무도 말리지 않습니다. 이벤트 특성상 물가다 보니까 안전요원들이 있기는 했지만 참가자들도 관리 인원들도 이런 숙소 문제에 대해서는 크게 신경 쓰진 않았던 거예요. 어찌저찌 이렇게 잠잘 곳은 해결하고 다음 날인 7월 25일 로렌과 친구들은 본격적으로 파티를 즐기기 시작해요. 하루 종일 막 호수에서 수영도 하고 술도 마시고 신나게 놀았죠. 그렇게 한참 놀다가 다음 날인 7월 26일 새벽 그제서야 텐트로 돌아오게 됩니다. 다들 골아 떨어졌고요. 그렇게 한 몇 시간쯤 잠들었을까? 해가 떴고 한나는 잠에서 깨게 돼요. 그리고 친구 로렌이 잘 쉬나 확인하러 갑니다. 사실 자기가 텐트에서 잔다고는 했지만 내심 밖에서 재운 게 미안했거든요. 그렇게 친구가 있는 해먹을 확인하는데 로렌이 없어요. 한나는 혼자서 자고 있는 크리스를 깨워서 아니 내 친구 어디 갔냐 물어봤죠? 근데 크리스도 전혀 모르는 눈치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새벽에 로렌이 혼자 일어나는 건 봤는데 어디 갔는지는 잘 모르겠대요. 그냥 잠결에 어디 가나 보다 슬쩍 화장실 가나? 하고 다시 잠에 들었다고 합니다. 한나도 그러면은 금방 들어오겠지 하고 무심코 주위를 둘러보는데 저기에 로렌의 지갑, 핸드폰, 심지어 신고 왔던 슬리퍼까지 남아있더라고요. 근데 이 물건들은 어디 갈 때 꼭 필요한 소지품들이잖아요. 친구들은 혹시 로렌에게 무슨 일이 생긴 거 아닐까 걱정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이때 따로 신고를 한다거나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냥 기다리기로 결정합니다. 그리고 이때 로렌의 실종을 눈치챈 사람이 한 명 더 있었어요. 바로 그녀의 엄마, 셰리였습니다. 둘이 매일 통화하고 연락을 이어왔는데 26일부터 전혀 답이 오지 않았던 겁니다. 아니 오후가 되도록 딸하고 통화가 되지 않자 불안함에 몇 번이나 전화하고 계속해서 문자를 남겨두고 있었죠. 그리고 같은 시각 센터힐 호수에서 보트 낚시를 하던 주민이 뭔가 이상한 것을 발견하게 돼요. 조심스럽게 확인해보는데 그건 한 여성의 시신입니다. 그녀는 얼굴을 물속에 담근 채 엎드려서 떠 있었죠. 곧장 경찰이 출동했고 신원 확인 결과 그녀는 로렌으로 밝혀집니다. 경찰은 전후 사정을 알아보기 위해서 친구들을 불러서 조사하기 시작했어요.
친구들의 증언에 따르면 전날 보트를 타고 섬 밖으로 나가서 술도 마시고 파티를 즐겼고 새벽 2시쯤 다시 캠핑장으로 돌아왔다고 해요. 다들 술에 잔뜩 취해서 잠에 들었었고요. 이때 커플은 텐트로 가고 크리스와 로렌은 해먹이 있는 바위 절벽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한참 자는데 그때 크리스가 옆에 있던 로렌이 일어나서 뭔가 어디론가 가는 걸 목격했다고 증언한 거죠. 그런데 자기가 술에 취해 있기도 하고 잠결이니까 그냥 별 생각 없이 잠에 들었다. 한나한테 했던 말 그대로 하더라고요. 그러고 보니까 전날 로렌이 한 말이 생각났다면서 경찰한테 따로 전하는데 그게 이따 새벽에 누군가를 만나기로 했다라는 말을 흘려가면서 했다는 겁니다. 근데 그걸 주의 깊게 듣진 않아서 누굴 보러 갔다고 한 건지 모르겠다고 하더라고요. 그 다음 기억은 아침에 한나가 자신을 깨우고 그제서야 로렌이 사라진 걸 확인했다. 그리고 한나 커플과 함께 부두에서 그녀가 오길 기다렸다. 라고 진술합니다. 그럼 한나의 증언은 어땠을까요? 한나는 크리스의 증언을 듣고 로렌이 누구를 만나러 갔나 보다 싶어서 그냥 기다리면 되겠다 싶어서 따로 신고하지 않았다라고 주장했죠. 근데 이때 경찰이 무언가 이상한 걸 느끼게 돼요. 그게 크리스랑 한나가 진술 내내 극도로 긴장한 듯 보였는데 반면에 친구의 죽음에 대해서는 별로 슬퍼하는 것 같지 않더라고요. 아니, 지금 친구의 시신이 막 발견된 상황이잖아요. 심지어 크리스는 조사 과정에서 한나에게 농담을 하기까지 해요. 경찰 총 뺏어가지고 우리 달아날까? 이런 실없는 소리는 하는 거죠. 그러다가 한나한테 좀 입 좀 다물라고 욕먹기도 했고요. 그리고 또 다른 증인을 찾게 되는데 그건 로렌의 고등학교 친구 케이시였습니다. 그녀는 이 경기를 보러 왔다가 파티에서 우연히 로렌을 만나게 된 거예요. 진짜 오랜만이다 반갑게 인사를 했는데 이때 로렌이 좀 의아한 부탁을 하더라고요. 아니 혹시 케이시네 오두막에서 같이 보내도 되냐고 물어봤대요. 자기가 오두막에서 묵는 줄 알고 여기 왔는데 와서 보니까 무슨 절벽에서 해먹 피고 잔다면서 너무 무섭다는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심지어 오가는 길도 막 줄을 잡고 가야 될 정도로 가파르다고 불평하더라고요. 케이시는 그날 기억을 더듬으면서 특히 로렌이 잘 알지도 못하는 남자애랑 같이 생활하는 게 좀 불편하다라고 했다고 진술합니다. 사실 크리스가 로렌한테 좀 플러팅을 했나 봐요. 근데 로렌은 이미 남자친구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크리스랑 같이 지내는 걸 더 싫어했다고 해요. 케이시도 친구가 걱정이 되긴 했지만 자기도 일행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 맘대로 막 다른 친구를 데려가기 좀 그랬던 거죠. 결국 로렌은 다시 해먹에서 그냥 지내겠다라고 하고 그때 헤어지게 됩니다. 경찰은 대충 전후 사정을 파악했어요. 그리고 해먹이 설치된 곳이 위험한 장소다 보니까 아무래도 사고가 아닐까 싶어서 사고에 초점을 두고 조사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때 그녀의 부검 결과가 나오는데 사고 당시 로렌의 혈중 알코올 농도가 음주운전 법정 한도의 2배가 넘을 정도더라고요. 게다가 허벅지 등 몸에 멍들이 좀 남아있었었고요. 이걸 토대로 경찰은 사고사로 그냥 거의 확정을 짓게 됩니다. 부검이 또한 몸에 남은 타박상을 봐서는 아마 그냥 절벽에서 떨어져서 바위 위에 떨어졌고 그대로 정신을 잃은 채 물에 빠져서 익사했을 거라고 주장하면서 사인을 외부 충격 및 익사로 결론 내렸죠. 마지막으로 로렌이 생리대인 탐폰을 착용하고 있는 것을 증거로 성폭력 가능성도 전혀 고려하지 않았고 손톱이나 몸에서 나오는 DNA 검사 또한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로렌은 사고사로 확정이 되어 사망에 대해서 자세한 보고서 작성도 현장 보호 조치도 하지 않았고요. 즉, 범죄나 살인에 대한 조사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거죠. 그날 정황을 추정해보자면 사고 당일 새벽까지 술을 많이 마셨고 잠깐 누굴 만나러 간다고 하면서 나가던 중에 발을 헛디뎌 실족하여 익사했다. 이렇게 끝나버리고 만 겁니다. 근데 누군가를 만나러 갔다면 거기에 관해서 조사가 좀 이루어졌어야 됐던 거 아닐까요? 아무래도 저처럼 이 결론에 의의를 가졌던 사람이 또 있었던 것 같아요.
그건 바로 한나와 친구들을 조사했던 경찰이었습니다. 조사 과정 내내 이 세 친구들의 행동이 의심스러워 보였던 거예요. 그들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봐야 될 것 같다고 경찰 측에 더 주장했지만 모두 묵살당했고요. 그리고 로렌의 사망에 의문을 품은 사람은 또 있었죠. 바로 로렌의 부모님. 사실 사건 전날 로렌이 갔던 바의 안전요원이 묘한 제보를 했던 거예요. 그는 로렌이 친구들과 바에 들어오는 걸 봤고 그녀가 친구들과 활기차게 술을 마시면서 노는 것도 기억했어요. 그리고 7월 26일 새벽 2시 그들이 술집을 나와서 부두로 걸어가는 걸 봤는데 분명 그때 과하게 취한 상태는 아니었다고 증언합니다. 그러면서 찍혀있던 보안카메라도 보여주더라고요. 영상에서는 로렌과 친구들이 술집에서 시간을 보내고 새벽에 나서는 그 모습들이 전부 찍혀 있었었죠. 그리고 실제로 그녀는 만취한 상태로는 보이지 않았다고 해요. 로렌의 죽음이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고 의심한 엄마는 경찰에게 재수사를 요청합니다. 소지품을 두고 사라진 건데도 친구들이 바로 신고하지 않은 것도 이상하게 생각했었고요. 특히 로렌이 죽은 다음 날 크리스가 인스타그램에 포스팅을 올렸는데 근데 그것도 참 이해가 안 됩니다. 보드를 타면서 즐거워하는 자신의 모습과 웨이크 페스트 너무 재밌다. 새로운 친구들도 만나고 엄청나게 행복한 시간 보내고 있어. 이런 내용을 올린 거예요. 엄마는 친구가 죽은 다음 날 이런 포스팅을 인스타에 올린다는 걸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하지만 경찰의 입장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다들 그녀의 죽음을 불행한 사고 정도로 간주해요. 몇 번이나 요청을 해도 전부 거절당했고요. 결국 7개월 후인 2016년 2월 로렌의 엄마 셰리는 직접 진실을 밝히겠다면서 사립탐정인 셰일라에게 딸의 죽음을 조사해달라고 의뢰하게 됩니다. 너무 답답해서 참을 수 없었던 거죠. 탐정 셰일라는 우선 경찰의 진술조사와 부검 내용 그리고 현장 사진들을 다시 한번 살펴봤어요. 그리고 뭔가 의심스러운 정황을 발견하는데 로렌의 부상이 뭔가 실족사, 그냥 사고사로 보기에는 좀 수상했다는 겁니다. 우선 로렌의 목에 내부 출혈을 암시하는 혈종이 보였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목 졸리는 적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때 충격적인 사실이 하나 더 밝혀지는데 알고 보니까 로렌의 폐에서 애초에 물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익사가 아닌 거잖아요. 자, 셰일라는 살해 가능성에 초점을 두고 다시 수사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로렌의 몸에서 수상한 흔적들을 추가로 발견하게 돼요. 우선 양쪽 허벅지에 각각 한 개의 멍이 남아있었는데 이건 누군가 그녀를 무릎으로 이렇게 누를 때 발생한 걸로 추정됩니다. 그러니까 몸을 완전히 이렇게 결박하고 있던 걸로 보이죠? 이게 끝이 아닙니다. 가슴에 물린 듯한 흔적이 남아있었는데 이건 성폭력의 흔적으로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등에는 다리를 들어서 이렇게 끌고 갈 때 생긴 듯한 상처도 남아있었었고 마지막으로 그녀의 배에 세모난 그 멍 같은 흔적이 남아있더라고요. 근데 그 상처는 카누 끝부분 모양이랑 일치한 겁니다. 그리고 로렌이 절벽에서 굴러 떨어졌다고 하면은 낙하로 인해서 심한 멍이나 찰과상 그리고 바위에 베인 것 같은 상처가 남아있어야 정상이거든요. 그런데 약간의 멍은 있었지만 추락에 의한 부상이라기엔 너무나 경미한 상처만 남아있는 겁니다. 그녀의 옷 또한 바위에 의해서 찢기거나 훼손된 흔적이 없었고요. 또 이상한 점은 그녀가 실족해서 호수에 떨어졌다고 하더라도 물의 흐름상 시신이 발견된 장소가 아니라 아예 반대쪽으로 향했어야 했다고 해요. 증거를 토대로 정리한 탐정 셰일라의 추정은 이래요. 로렌이 누군가에게 성폭행을 당할 뻔했고 이때 그녀가 격렬히 저항하니까 범인이 목 졸라 살해한 겁니다. 그리고 그 후에 시신을 땅으로 이렇게 끌고 가서 카누에 실어서 강에다가 유기한 거죠. 이런 상황일 때 제일 의심 가는 사람은 아무래도 그날 같은 해명을 썼던 크리스잖아요. 그래서 당일 함께 있던 친구들을 찾아서 다시 그 탐정이 인터뷰를 진행했는데 다들 우리 3명은 그 죽음에 전혀 상관이 없다 딱 잘라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정황 증거로는 너무나 수상한 점이 많아요. 그런데 물적 증거가 없는 거죠.
법적으로는 처벌할 수 없는 거예요. 결국 엄마는 한나, 아론, 크리스 이 세 명에게 $10,000,000의 소송을 제기하게 됩니다. 로렌의 죽음에 고의적으로든 또 방관을 했든 어떻게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 거예요. 하지만 판사는 로렌의 사망이 사고가 아니라는 확실한 증거가 없다면서 이 재판을 모두 기각하게 돼요. 엄마는 절망했죠.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소송을 진행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2019년 마침내 항소법원은 3명의 친구들이 로렌의 사망과 관련이 있다고 판단했고 그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결정하게 됩니다. 하지만 마음처럼 일이 풀리지 않아요. 확실한 증거가 없다 보니까 진행도 더디고 또 이게 어머니한테 부담이 됐던 것 같아요. 결국에는 소송을 취하하고 맙니다. 2015년 사건이 발생하고 경찰이 사고사로 결론을 지은 후 계속해서 로렌의 죽음에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지만 아직까지 단 한 차례도 재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과연 로렌은 실수로 절벽에서 실족해 호수에 빠져 사망한 걸까요? 아니면 엄마의 주장대로 누군가의 범죄로 인해서 사망한 채 사고사로 위장된 걸까요? 언젠가는 그 진실이 밝혀지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토요 미스터리 디바메이였습니다.